왕위에 오른 중종은 딱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모든 걸 연산과 반대로 하자. 그래서 중종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취미생활도 멀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유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최대한 신하들에게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다 보니 주도적으로 뭘 결정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한편 중종 반정으로 권력을 주게 된 반정의 3대장은 바른 정치를 하는데 힘쓰긴커녕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입장에선 관료들의 행포가 더욱 심해져 오히려 연산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반정의 3대장이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들이 한창일 40대에 갑자기 주르륵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장악한 핵심 권력층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에 집중되는데 조광조는 태조 이성계를 도운 개국공신인 조온의 후손입니다. 조온은 전형적인 무관이었으나 조선은 무관에 비해 문관을 훨씬 우대했기에 그의 후손도 차차 문관으로 전향했는데요. 그러나 조온의 후손 중에는 크게 출세한 인물이 딱히 없었고 조광조의 아버지는 역참을 관리하던 찰방, 지방 수령 중 하나인 현감, 사헌부의 감찰과 같은 육품직까지 지내다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광조의 아버지가 죽기 전 17살의 조광조는 아버지의 발령지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스승 김굉필을 만나는데요. 김굉필은 사림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종직의 제자였는데 김종직은 그가 시와 문장을 너무 좋아한다며 내쫓았습니다. 이후 김굉필은 독학으로 유교 경전을 연구했는데 그는 유교 경전 중에서도 유독 소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소학은 8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책으로 유학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 적힌 책입니다. 다른 중요한 경전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 교육부터 하는 거죠. 조광조는 김굉필 밑에서 배우면서 지금의 문신과 유생들은 성리학의 본질을 알기는커녕 유학자로서의 기본 자세부터 글러먹었으며 소학부터 갈고 닦아서 제대로 경전을 배워야 진짜 유학자가 되어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스승 김굉필은 이때 무오사화로 인해 유배당한 상태였으며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후 연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홀로 유학 공부를 이어가던 조광조는 중종 2년 김공저 사건에 연루되어 실록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최초 고발자인 문석위의 친구였기에 벌을 받지는 않았죠. 그로부터 3년 후인 중종 5년 조광조는 29살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 때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이 시기 유생들은 2번의 사화를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봤자 저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 바에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출세해서 적당히 놀고 먹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훗날 조광조는 처음 성균관에 들어간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진사시에 합격하고 유생이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니 그 당시 유생들은 죄다 의관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홀로 의관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공부를 했더니 유생들은 저마다 저를 보고 웃더군요. 하지만 이런 비웃음도 잠시 연산조를 거치며 학문의 뜻을 잃었던 선비들은 이 와중에도 꿋꿋하게 정도를 나아가는 조광조를 보며 내심 감화가 되었나 봅니다. 조광조의 정신은 어느새 유생들에게 전염되어 유생들은 하나둘씩 자세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어느새 조정에서도 무너진 학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선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광조가 이렇게 명성을 얻을수록 그를 시기하는 자들도 많아지는 법. 유생들 중에는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을 안입고 깨보며 그들을 헐뜯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조광조 무리가 스스로를 공자에 비유하며 잘난 척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경영관들은
중종의 경연 시간에 이 사건을 꺼내며 말합니다. 요즘 한 사람의 학문과 행실이 매우 뛰어나자 경박한 자들이 때를 지어 그를 헐뜯고 비난하며 공부는커녕 술자리만을 즐긴다고 하옵니다. 이미 조광조에 대한 소문이 조정에까지 파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바로 다음 해인 중종 6년, 중종은 성균관에다가 인재를 추천해 올리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유생들 중 뛰어난 자를 선발해 문과 시험도 보지 않고 관직에 올리려는 것이었죠. 그러자 역시나 당연하다는 듯이 조광조가 추천 인재로 선발됩니다. 하지만 조정 일부에서는 그의 등용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조광조는 30살도 안 되어 학문이 매우 높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나 만일 그에게 당장 관직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는 여기서 학문을 접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그의 능력을 아끼시어 그가 더욱 높은 학문을 성취한 뒤에 등용하시더라도 그의 재능을 펼치기에는 전혀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광조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 더욱 시간을 들여 그의 재능을 갈고 닦은 후 그때 등용하자는 얘긴데요. 말로는 조광조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광조의 등용을 늦추려는 속셈이죠. 그렇게 조광조는 결국 관직에 등용되는데 실패하고 얼마 후 모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치르느라 5년을 더 성균관 유생으로 있게 됩니다. 조광조가 유생으로 있으면서 더욱 학문을 갈고 닦는 동안 조정에서는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반종의 3대장이 모두 죽어버리고 정막계의 고변으로 신윤무도 죽자 그동안 조정을 이끌던 공신 핵심 세력이 전부 죽어버리고 만 건데요. 그렇게 조정에서는 이들을 대신해 조정을 이끌 새로운 세력을 찾는 가운데 중종 10년 드디어 조광조가 성균관의 청거를 받아 종육품 조지서 사지로 임명되어 관직에 들어섭니다.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마침내 특별 추천으로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며 몸과 마음을 바로 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만큼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관직에 오르는 정도는 과거 시험을 통한 것이었기에 정도를 추구하는 조광조 입장에서는 사도와 같은 추천 전형은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조광조가 과거 시험을 올바른 관직 등용책이라 보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그 사람의 덕과 학문을 전부 파악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조광조는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제를 더욱 올바른 등용책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추천제로 관직에 오른 조광조가 과거 시험의 단점을 말했다간 과거 시험을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며 반발을 살 수 있겠죠. 따라서 조광조는 일단 당시 사람들이 정도라 여기는 과거 시험을 통해 제대로 관직에 입문한 뒤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게 없는 상태에서 과거 제도와 추천제를 모두 겪어본 자로서 추천제가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조지서 사지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요. 그 해의 특별 과거 시험인 알성시에 응시하는데요. 자, 이때 알성시에서 중종이 낸 문제와 조광조의 답을 알아보기 위해 조광조의 문집 중 하나인 알성시 책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알성시는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특별 시험으로 왕이 직접 시험에 참가해 문제를 냈습니다. 이 해의 시험 문제는 공자께서는 만약 내가 관직에 등용된다면 적어도 3년이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활동하시던 시기는 이미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인데 공자께서는 단 3년이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신 것이다. 허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무너진 때에 어찌하면 공자님 말씀처럼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을지 그 대책을 논하여라. 공자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도를 밝히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미 이 도를 품고 학문도 성취하셨기에 3년이면 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신 것이옵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기 위해선 먼저 학문을 성취하시어 공자와 같은 도를 익히셔야 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공자의 가르침을 익히시고 그 후에 도를 밝히시어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또한 법도를 정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선 대신을 공경하고 그에게 정치를 위임해야 하옵니다. 임금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오니 현명한 재상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기강과 법도를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요약하자면 왕은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고 바른 자세로 학문에 힘쓰며 정치는 현명한 신하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조광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조광조는 이미 성균관의 학풍이 무너져 있을 때 홀로 바른 마음과 자세를 선보임으로써 다른 이들을 변화시켰으며 이미 그의 학문은 매우 출중하기로 이름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명한 재상을 세워 그로 하여금 기강과 법도를 세우란 말은 딱 조광조를 재상으로 세우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인지 중종은 이 답변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왕위에 오른 뒤 10년 동안 신하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공신 핵심 세력이 죽은 지금 중종 스스로도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를 터 이때 마침 유생 시절부터 이름난 조광조가 관직에 오르니 중종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웠겠죠. 따라서 중종은 조광조를 알성시에서 장원급제시키고 그 후 바로 성균관 전적에 임명하고 3개월 뒤엔 사간원 정원에 임명합니다. 대간으로 임명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준 건데요. 그런데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된 지 고작 이틀 만에 조광조는 파격적인 장계를 하나 올리는데 사헌부 사관원의 모든 대간을 파직하여 주시옵소서.